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서 홍익인간을 재조명하는 이런 학술대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하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플라톤은 서기 전 427년생이니까 공자보다는 조금 뒤의 인물이고 동양의 맹자와 비슷한 시기의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때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출발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단 한 개인의 장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도 교육의 방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교육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경제와 함께 국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와 교육, 교육과 경제 이게 두 바퀴입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근세 한국 교육의 발전상을 돌아보면 대략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 5,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세, 그러니까 고려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조로부터 구한말까지는 유교 교육식입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광복까지가 일본 식민지 교육식입니다. 그리고 광복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서구화 시기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지금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조선조의 교육은 유교의 충효 사상이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교육은 없이 중국 주자의 성리학을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사서삼경을 교재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중화 중심의 4대 모화 사상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고조선사를 신화화한 조선사를 새로 편찬하여 35년 동안 한민족의 민족혼을 말살하는 황국 신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식민사관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광복 후에는 조선조에서 조성된 4대 사관과 일제에 의해 형성된 식민사관을 제대로 청산할 겨를도 없이 무비판적인 서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각 대학에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 서양 철학, 서양 사학, 서양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의 철학 교수가 미국에 가서 어느 유명한 철학자를 만났는데 한국 철학과 교수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철학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한국 철학을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철학을 이야기하면 홍익인간 철학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 철학, 불교 철학, 도교 철학 이야기하니까 그건 다 중국 철학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한국 철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서 세계 최빈국에서 무역 10대 국가로 도약시켰고 정치를 민주화하여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여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당면한 다음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중화 중심의 사대주의와 민족혼을 말살한 일제의 식민사관, 무비판적 서구화를 타파하고 교과서를 개정하여 한국혼이 살아있는 교육, 즉 경제혁명과 정치혁명을 넘어서 교육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익인간이 뭐냐? 우리의 첫 국가 환국의 개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환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첫 국가는 단군의 고조선이 아니라 환인 환웅의 환국입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하여 개국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는 홍익인간 이화 세계가 우리 민족의 최고 공리로 천명이 되어 있고 강복 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홍익인간이 환국 고조선으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한국 정신의 뿌리임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한시대의 학자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는 상소시 하소효 육은 양자작선이라. 무슨 말이냐면 교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시행한 것을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의 원래 의미는 입으로 가르치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교예요. 그래서 가르칠 교는 본받을 효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뜻이 교효, 본보기를 보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자식에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식을 선량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육인 거예요.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이게 육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게 육인 거예요. 말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를 통해서 자식을 선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네 글자에는 이익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자기 민족과 자기 자손을 넘어서 인류와 함께 나누라는 공생, 공선의 이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또는 내 자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인류가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숭고한 교육 이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은 수천 년 동안 개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으로 우리 민족을 향상 발전시키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으로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몰지각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물의를 빚은 일이 있습니다. 명색이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러한 철없는 경거망동은 우리나라가 광복 후에
사대주의, 식민사관, 무비판적 서구화를 타파하고 한국혼이 살아있는 국적 있는 교육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경제혁명, 정치혁명을 넘어서 교육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임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홍익인간 하는데 이 홍익인간의 뜻이 개념이 뭐냐? 홍익인간의 철학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천부경 81자입니다.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개국 이념이라고 하지만 이 네 글자만으로는 구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설명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경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부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냐? 제단, 여신전, 적석총으로 상징되는 중국 내몽고 적봉시의 홍산 문화를 일군 주역인 치우천왕 시대의 경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치우천왕은 상고시대 동이족의 발상지인 갈석산의 신이자 치우천왕은 갈석산의 신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또 천부의 신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사고전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제 중국에서 치우와 동시대의 인물이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과 치우가 전쟁한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 실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우와 황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음부경이란 책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음부경이 그 황제 헌원의 음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부경이라고도 하지만 황제 음부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부경은 치우천왕 시대의 기록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문헌적 근거가 사고전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사고전서를 일일이 다 인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부경을 그동안에는 그냥 천부경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저자가 누군지 어느 시대 저술인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 음부경을 황제 음부경 그러듯이 우리도 천부경을 치우천부경이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이 삼교 사상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선가 사상의 최초의 경전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동양 사상 하면 유불도만 알았는데 유불도의 뿌리에 선도가 있었던 거야. 선가가 있었단 말이야. 이 선가가 유불도 사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선가 사상의 최초의 경전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에서 우주와 인생의 대원리를 시작도 끝도 없는 무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닌 운행 법칙을 이분법적 음양 논리가 아닌 음과 양이 만나서 다시 새로운 하나를 창조하는 삼극, 즉 삼일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고전에는 삼극이란 용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서오경 중국의 전체 경전에서 삼극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천부경에 삼극이란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삼일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삼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극, 삼일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이게 천부경 철학이 다른 동서 철학과 구별되는 원인입니다. 동양의 정신세계를 2500년 동안 이끌어온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은
이 3일의 천부경 철학이 모태가 되어서 생성 발전된 것입니다. 최치원도 일찍이 난낭비 서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말이 지금 최치원이 한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는 이 유교의 효경사상,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불교의 자비사상,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하라는 도가의 자연무의 사상은 선가의 천부경 3일 철학 사상에서 흘러나온 지류요, 거기서 뻗어나간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부경이 홍익인간 정신을 부연 설명한 경전으로 보는 명확한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랬는데 천부경에서 어느 대문에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느냐 이 말이야. 천부경은 사람을 하늘과 땅과 동일한 위대한 존재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본심은 본 태양이라 악명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심은 본래 태양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밝아. 높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밝기만 한 것도 아니야. 높기도 하고 밝기도 하다. 그래서 악명이란 말이에요. 인중천지일이니라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입니다. 글자는 12자밖에 안 되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왜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그 원인과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론까지 밝혀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양처럼 높고 밝은 본심을 소유한 하늘 땅과 같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부처나 예수, 공자 같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곧 하늘 땅과 같은 위대한 존재이므로 인생을 개, 돼지처럼 막 살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도 신성한 존재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성한 존재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선을 신처하면서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인간을 동물적 존재의 하나로 인식하는 사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서구에서도 인간을 이 높은 영적인 존재로 평가한 그런 말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이 서양 철학을 대변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주류 철학에서 인간을 전부 동물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정치학에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 동물 그 이상이 아니라 동물이다 이 말이야.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서양 주류 철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근대 교육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 루소가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와 문명 때문에 타락한다. 이렇게 말해서 겨우 300년 전에 인간의 본래적 선에 주목했습니다. 동양에서는 2400년 전에 맹자가 이미 인간은 본래 선량한 존재라는 성선설을 제기했고 2500년 전 공자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습관에 따라서 서로 격차가 생긴다. 논어의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인간으로 될 수 있다. 유교무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래 본성이 선량하지 않다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물이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천상천하에서 오직 우리 인류가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설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유독 높은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나 아자하고 나 오자는 다릅니다.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나 오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나 아자는 우리를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인 존재라 이 말이야. 중국말에서도 웜은 우리들 할 때 나자를 쓰잖아요. 노자는 천대지대 인역대라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지만 사람도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25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지금 이 천부경은 만일에 이것이 그동안 누구의 저서인지 뭐 그거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경전으로 인정도 안 했는데 치우의 천부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민족의 고유한 경전으로 인정을 한다고 할 때 이 치우천왕의 천부경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5500여 년 전에 이미 인간은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다. 인중천지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공자, 맹자, 석가, 노자 이전 동서사상의 원류에 우리 민족의 경전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의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에는 인간은 누구나 태양과 같은 높고 밝은 본심을 소유한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심이란 말이나 양심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양자는 거기서 양심이라고 할 때 어질 양자도 되지만 맹자에 보면 양지양능이란 말이 나와요. 본래 알고 본래 능한 거. 그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양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나 양심이나 같은 말이야. 근데 천부경에서는 본심본 태양이라 그랬단 말이야. 본심을 소유한 태양과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저 태양에다 비교한 것도 이게 천부경에서 최초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서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에도 이제 명덕을 밝혀라 해서 그게 마음이 밝은 태양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다 이미 천부경에서 한 얘기요. 본심은 본 태양이다. 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본심을 소유한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공생, 공존, 공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홍익인간의 근본 원리, 홍익인간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이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천부경에 있는 인중천지일이 바로 홍익인간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왜 인간이 홍익인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홍익인간이 글자도 짧지만 인중천지일 이 5자를 가지고 이 엄청난 인간의 위대성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5글자로 다 함축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홍범구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홍범구주. 이게 지금은 중국 사람의 그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들어가 있어요. 홍범구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중국의 경전이라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홍범구주는 본래 이 중국 화하족의 경전이 아니라 동이족, 특히 환국 박조선의 고유 경전이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편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전으로 편입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진시황이 서적을 불태웠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 그 불탄 경전을 다시 수집해 가지고 재편찬했다 이 말이야. 그때의 동이족의 많은 경전들이 중국의 경전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공자라고 한 분이 산시서 정리학을 했어. 시서를, 이 시가 지금 현재는 300여 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300여 편뿐만 아니라 수천 편인데 그거를 골라가지고 300편으로 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서경도 요순 이전에 상고사가 있었는데 공자가 요순 시대로 잘라가지고 편찬을 한 거란 말이야. 단자 당우라 요순 시대로 잘랐다 이 말이야. 역사를, 상고사를. 그러니까 공자가 이 상고사를 재편찬하고 중국의 경전을 재편찬하면서 이게 홍범구주가 이 화하족의 경전으로, 동이족의 경전이 화하족의 경전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또한 있는 겁니다. 홍범구주가 화하족의 경전이 아니라 동이족의 경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홍범구주를 최초로 전해준 분이 기자거든요. 기자. 서경에 보면 기자가 주나라 무왕에게 전해주었다 이거야. 기자는 운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왕족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벼슬이 태사였어. 운나라의 태사. 요즘 말하면 국사입니다. 국정자문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운나라는 동이족 국가니까 그 동이족의 경전을 그 나라의 국사인 태사인 기자가 가지고 있다가 은나라가 망하니까 그거를 이제 주나라 무왕에게 전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홍범구주에 보면 홍범구주의 원문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문이 붙어 있어요. 이게를 뭐 주나라 무왕이 13년에 기자를 방문해서 정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니까 기자가 홍범구주를 전해주었는데 이 홍범구주가 무슨 이 동이족의 치우나 복희 이 동이족 환국의 이런 경전이 아니고 화하족의 임금인 운임금한테 하늘이 내려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의 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추가했는데 그 추가를 공자가 했는지 한나라 이후에 한나라 유생들이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추가한 문장은 기자가 전한 홍범의 본문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홍범구주가 전해준 분이 그 기자인데 기자는 임해상이라는 사람이 중국 민족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기자가 본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은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다가 은나라가 망하자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은나라는 동이족 국가인데 은나라가 화하족에 의해서 멸망하자 자기의 동족인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기자가 본래 고조선 사람이든 아니면 동이족이든 어쨌든 이 책을 전해준 사람은 기자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우선 책 이름이 홍범구주 아닙니까? 근데 홍범구주를 지금 서경에는 홍익인간의 홍자를 쓰지 않고 천지현황 우주홍황 할 때 넓을 홍자 있죠? 우주가 넓을 홍자 삼수변의 한 가지 공원자. 근데 그 홍이나 홍익인간의 홍이나 뜻은 같습니다. 넓을 홍. 예? 그것도 넓을 홍이야.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왕, 천자문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홍익인간의 홍도 넓을 홍이란 말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홍익인간의 모범이다 해서 넓을 홍자, 모범 범자를 썼는데 이거를 화하족의 그 경전으로 하면서 홍익인간의 홍을 넓을 홍자의 홍으로 뜻이 비슷한 걸로 바꿨었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경전의 글자를 어떻게 함부로 고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당태종 이세민의 이름이 백성민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백성민자 황제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서경에 경수 민씨라고 나오니까 황제 이름 이세민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민자를 사람인자로 바꿨어. 그 당나라 이전에는 그게 민씨로 되어 있단 말이야. 글자 책이 전부 경전이. 근데 경전에 있는 글자를 당태종 이세민의 그 민자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 인자로 바꿨단 말이야. 백성들에게 때를 내려줬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내려줬다 사람 인자로 바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전을 어떻게 글자를 바꾸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근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범구주의 홍자가 그게 홍익인간의 홍자를 넓은 홍자로 바꾸었다 그러면은 그 경전을 감히 손을 댔겠냐. 그런데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라 이런 말입니다. 한국 강단사학계에서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있는데 기자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기자가 한반도 대동강 유역 평양에 와서 단군조선을 대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라는 인물은 실제 했고 그는 은나라가 망하자 발해 유역에 있던 발해조선에 왔었던 겁니다. 발해조선의 서쪽 지역, 지금의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에 와서 거주했고 그 유적이 송나라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송나라 4대 사서 중에 하나인 태평환욱기에 자세히 실려 있어요. 기자는 은나라의 국정을 자문하는 국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이민족의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정치 철학을 담은 고유 경전이 그에게 전승되었던 것이고 그가 홍익인간 정신을 발휘하여 중원의 서의 주인인 주무왕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지만 은나라를 떠나서 조선으로 오면서 홍범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리 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 조국으로 오면서 그 책을 안 가지고 왔겠어요? 당연히 기자는 발해조선에 와서 민족 경전인 홍범구주를 바탕으로 홍익정치를 하는데 기여했던 것이고 기자가 직접 기자조선을 세워서 정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조선에 와서 그 홍익정치를 하는데 기여했다 이 말이야. 홍익국가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홍익인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나라를 공자는 군자의 나라로 칭송했던 것이며 논어에 보면 군자거지라 그랬어요. 군자들이 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또 공자가 젊어서는 이 중화를 높였지만 만년에는 그토록 사모했던 중원을 떠나서 구이들이 평화롭게 모여 사는 군자의 나라 발해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욕거 구이라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거야. 그게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의 구현을 위한 9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담겨 있는 이 홍범구주가 유가의 경전인 서경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한족의 경전으로 오인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홍범이라는 두 글자에는 홍익인간의 모범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구주라는 뜻의 말에는 9가지 방법론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범귀주라는 책은 홍익인간의 실현을 위한 9가지 방법론이라는 것을 책의 제목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 또 이 산해경에 있는 해내경, 서경의 홍범구주 이런 책들은 모두 환국 박조선의 고유 경전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면서 우리 경전이 없잖아요. 중국 경전밖에. 이게 다 우리 경전이 한나라 때, 당나라 때 다 중국 경전에 끼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에 의해서 시경, 서경이 재편찬되고
또 한나라 유생들에 의해서 고대 경전이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동이족의 경전들이 화하족의 경전으로 대거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홍범구주를 천부경과 함께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으로 환원시켜서 국민 경전으로 널리 독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범구주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계의, 서징, 오복육국 이렇게 해서 구주라고 9가지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9가지 방법론이에요. 이제 오행도 동양에서 오행을 이야기하는데 동양에서 최초로 오행을 이야기한 게 홍범구주입니다. 수화목금토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몸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눈으로 보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듣는 걸 어떻게 들을 것이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목용 단하며 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고 머리는 곧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윤리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 홍범구주에서 나온 거예요. 팔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면 정치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의 요체가 8가지인데 식, 재화, 제사, 건축, 교육, 사법, 외교, 군사 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식과 재화를 맨 앞세우고 군사를 맨 뒤로 뺐잖아요. 그리고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덕을 이야기했는데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다 이거야. 정직을 바탕으로 하되 강함과 부드러움을 병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 부드럽게만 해서는 정치가 안 된다는 거야. 정직을 바탕으로 하되 강함과 부드러움을 이게 병행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철학이라고, 정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막 독단적으로 자기가 독점해가지고 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초심은 그런 게 아닌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잡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야기한 거야. 어떤 일이든지 자기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귀복과 서점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물어라 이거야. 하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거북을 통해서 복을 하고 시초를 통해서 점을 한 거야. 그래서 귀복서점이야. 그러니까 이 복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묻고 동시에 여러 관료와 백성 자기의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복이란 말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오복도 출처가 여기입니다. 이제 오복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6가지 나쁜 일을 하면 악을 짓는 거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착하게 살라고 권유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범구주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철학으로부터 정치, 경제,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2500년 전인데 기자의 홍범은 3000년 전 아닙니까? 공자의 500년 선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를 높일 게 아니라 기자를 높여야 되는 거야. 공자 사상이 결국엔 다 기자의 홍범에서 나왔는데 동양 사상 전반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상징되는 이 공자의 유가 사상의 원류가 되면 물론이고 무의 자연의 도가 사상이라든가 대자 대비의 불교 사상도
결국은 홍범구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이 선가의 풍류도란 말은 박달도란 말입니다. 즉 홍익인간의 박달도가 동양의 유불도 3교를 포함한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치원이 헛소리 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학자 아니에요? 중국에까지 가서 이름을 날린 위대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왜 괜히 자기가 헛소리 했겠어요? 다른 중원의 다른 민족들은 왕조가 새로 서면 대체로 3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 환국 박조선의 후손들은 발해 조선 이후에 한 번 나라를 세우면 길게는 2000년, 1000년, 짧게는 500년, 700년을 평화 속에서 정권을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런 홍범구주와 같은 홍익인간 이상을 담은 위대한 민족 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 이런 위대한 민족 경전들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홍익인간의 민족 정신도 약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뒷날 우리 민족이 중국의 중심 민족에서 주변의 아류 민족으로 전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국부를 넘어서 우리가 국혼을 살려야 할 그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G10에 도달했습니다. 30, 50클럽, 즉 인구 5천만 명의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세계 7대 선진국의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계 자살률, 이혼율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불명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세계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이 이와 같은 명과 암이 교차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물질적,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정신적, 질적 성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시대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50년대, 6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속 성장을 통한 국부의 창출을 향해 매진하던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뢰와 질서, 인간의 존엄과 헌법 가치가 존중되는 성숙한 선진국, 다시 말하면 국부를 넘어서 국혼이 살아있는 나라로 발돋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이 이런 당면한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국부의 시대를 넘어서 국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혼을 바로 세우는 것을 국시로 삼아서 온 국민이 좌우를 떠나 국혼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국민이 초근 목피로 연명할 때 국혼을 부르짖었다면 그것은 시대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G10의 시대에 아직도 경제 타령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시대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전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이고 후자는 시대에 뒤처진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자도 실패하고 시대에 뒤처진 자 또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시대를 정확히 읽은 시대 정신에 투철한 사람만이 역사의 승자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국부를 넘어 국혼을 바로 세울 것인가? 조선조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4대 식민사관, 광복 후 조성된 무비판적인 서구화를 타파하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원동력인 홍익인간의 역사 문화를 되찾아서 한국 정신, 한국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로 세워서 국혼을 되살리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결 조건인가?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을 통해서 결의의 가슴 속에 뜨거운 국혼,
홍익인간의 이상을 되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영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지 도리가 아니잖아요. 도구의 역할은 지금 이 컴퓨터, 스마트폰, AI가 다 대신해 줍니다. 도구는. 그렇잖아요. 국영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밖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 안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 도구 교육으로 그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구 교육에서 이 문사철 중심의 인문 교육으로, 또 국영수 중심에서 수양, 수련, 수행 이런 쪽으로 이 교육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윈의 진화론, 생존 경쟁, 자연 도태 뭐 이런 승자 독식의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은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유능한 상인을 양성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장사꾼을 만드는 교육이 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소외, 인간의 소외,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경제는 발전하지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소외계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이제 인간이 공익, 공유, 또 노동의 가치,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노동과 연결시켰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노동으로 파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홍익인간의 교육관, 앞으로 인류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으로 이 관점을 바꿔야 세계가 바뀌고 인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익인간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구의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은 빅뱅이 어느 날 이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종이 있다는 거지. 또 동양에도 가령 유교에도 이 사람이 죽으면 충문이나 제문을 쓸 때 영결종천이란 말이 있어요. 영결종천. 그러니까 영원히 작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단절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뭐 기독교나 선주교나 뭐 영결식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영결이란 말은 유교에서 쓰는 말이지, 뭐 천당이나 극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영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쨌든 유교의 관점도 이게 시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도 뭐 윤회설을 바탕으로 본다면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돈다고 하니까 그 시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불교가 주장하는 윤회설도 결국은 그 해탈이 목적이란 말이야. 고집멸도라고 해서 멸을 중요시한단 말이야. 멸할 멸자가 있잖아. 멸은 완전히 단절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불교도 이 무시무종의 논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원리의 세계에서 보면 무시무종이에요. 그러나 현상의 세계에서 보면 분명히 시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시종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이것은 시종이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고 하는 논리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앞으로 세계관으로 인류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양의 논리는 결국에 주역의 이 역유태극 시생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평팔거, 이게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여덟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음양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요. 계속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여덟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천부경의 삼극 논리는 양이가 아니라 삼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이가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를 창조하는 거야. 이게 위대한 거야. 둘이 술의 이 철도 내일처럼 계속 둘에서 넷으로 넷으로 여덟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하나를 창조해서 삼극이 된단 말이야. 이게 삼일철학이야.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이 화해와 조화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삼일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일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물질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홍익인간, 인중천지일은 인간이 곧 하느님이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럼 나만 하나님이냐? 나만 하느님이 아니라 너도 하느님이고 나도 하느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홍익인간 해야 되는 거지. 나만 하느님이면 홍익인간 할 필요가 없죠. 저런 개돼지한테 뭘 홍익인간을 해? 근데 너도 하느님이고 나도 하느님이니까 홍익인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을 앞으로 이 교육혁명을 통해서 가르쳐야만 세상이 바뀐다. 인류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대 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더 이상 병든 현대 문명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현대 문명은 탈출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홍익주의와 홍익 문명만이 현대 문명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꺼져가는 수명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한국과 세계의 인류에게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홍익주의를 실현하고 상업 문명, 물질 문명을 넘어서 홍익 문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교육혁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노동이나 물질에서 찾기보다는 본심 본태양, 인중천지일에서 확인하고 홍익교육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이룩하는데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혁명, 정치혁명을 넘어서 교육혁명을 이룩하는 것을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25시의 작가 게오르규 신부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왜 일찍이 미래를 지배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을 주목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감사합니다.